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등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합니다. 총리엔 김부겸 전 장관이 거론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사단 파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계속되는 백신 수급 우려에 정부가 오는 8월 국내 제약사의 해외 백신 대량 생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12년 만에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5천여 명에 가까운 직원 일자리를 고려해 매각을 통한 존속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가격 인상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돼 31% 폭등하며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중앙은행 총재인 파월 연준 의장과 이주열 한은 총장은 투기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남양유업이 자사 요구르트 제품이 코로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주 재보선 참패를 겪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아흘에 만인 내일 총리를 포함한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이뤄집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 사의를 밝힌 정세균 총리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교체 폭도 대여섯 명에 이를 전망이고 정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9는 먼저 청와대 취재기자부터 연결해서 내일 인사가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당초 총리 인선과 장관 교체, 청와대 개편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한 번에 모두 발표한다는 건 전면 쇄신 분위기 강조한다, 이런 의미겠죠? 네, 정세균 총리와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통해 선거 참패 이후 인적 쇄신에 나섰다는 효과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우선 총리 후보로는 김부겸 전 장관이 유력합니다. 의정과 행정 경험이 있는 데다 대구 출신이란 지역적 특성도 고려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후임 총리 발표 후 정 총리는 곧바로 사직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는데 홍 부총리도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고용, 산업, 해수, 농림, 과기부 등 대여섯 개 부처 개각도 예상됩니다. 정치인보다는 관료 출신 기용 가능성이 높은데 해수부 장관으론 부산 지역 재선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유력합니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이미 최재성 정무수석의 교체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교체 대상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네, 김외숙 인사수석과 윤창열 사회수석 등 수석급과 그리고 홍보, 정무라인의 비서관급 교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후임 정무수석으론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데 재보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과 참모 인사를 통해 쇄신 의지를 보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부터 교체가 이미 거론되던 장관들이 대부분인데다 청와대 개편도 소폭에 그칠 전망이어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로펌의 자문까지 거쳐서 실제로 일본을 제소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강경 방침을 밝히고 나섰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로펌의 자문을 받은 적도 없고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하루 만에 신속하게 나왔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그런데 대통령의 검토 지시 전에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국제 제소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합동 TF 관계자는 제소 방안에 대해 국제 로펌의 법적 자문을 거쳐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입증할 법적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비슷한 국제재판 사례가 드물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소는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하루빨리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예상 피해 자료를 빼고 제소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긴급성이라든가 심각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TV조선에 정부 부처 합동 TF가 로펌의 자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은 물론 일본 내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귀여운 모양의 삼중수소 캐릭터를 내놨다가 문매를 맞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는 일본을 향해 주변국들의 우려에 진지하게 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여름까지 조사단을 파견하고 싶다며 한국 등 주변국이 조사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number of things that technical experts are going to be looking at. So this will be in preparation. 하지만 조사단은 IAEA가 일본의 요청을 받고 구성되는 형식을 띱니다. 일본이 특정 국가의 전문가들을 반대해버리면 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은 일본의 예상보다 훨씬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일본 부총리의 말에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얘기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那就请他们把核废水用来饮用、做饭、洗衣服或者灌溉。 우리가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何らかの通知が送られてきたとい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のでコメント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が 일본은 방사성 물질 제거 시설을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묘사했다가 일본 국내에서도 문매를 맞고선 하루 만에 홍보를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코로나 백신 문제는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혈전 부작용이 보고된 얀센 백신의 사용 여부를 오늘 새벽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그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얀센 백신을 접종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600만 명분의 도입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수급 계획이 갈수록 꼬여가자 경기도는 백신 자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재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약 일주일 뒤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his pause will allow us to accelerate reporting of possible adverse events from healthcare providers across the country and all of you. 우리 정부는 얀센 백신 600만 명분 도입 계획에 변경은 없지만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이슈에 대해서는 해외 동향을 저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수요가 물려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갑자기 국내 제약사가 8월부터 해외 백신을 대량 위탁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유통 담당사인 GC 녹십자 등 관련 제약업계가 술렁했습니다. 정부에서 갑자기 얘기를 하신 거라 저희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이고요.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이 갈수록 꼬여가자 경기도는 자체 도입과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오늘도 7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자가 검사 키트는 당장 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한 자가검사 키트 허가 요구에
식약처는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의 신속한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개발 기간을 2달 이내로 단축하도록. 그런데 식약처는 지난달 자가검사 키트의 가이드라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는 기준인 민감도를 90%로 제시한 건데 이는 기존 의료인용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기준 80%보다 높습니다. 현재 의료인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단 1개뿐이어서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제품이 과연 있겠냐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옵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에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학교 시범 적용 방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교사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협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경영난을 겪어오던 쌍용 자동차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법원이 살리느냐 청산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직원들의 일자리를 고려해서 매각을 통한 쌍용차 살리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각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2년 만의 일로 다시 고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쌍용차는 회계법인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며 6월 10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쌍용차를 청산할지 회생시킬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로선 4,800여 명의 직원을 고려해 회사를 공개 매각해 회생시키는 쪽이 유력한데 관건은 쌍용차의 자산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구조조정 펀드들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으면 투자해줄 때도 또 인수할 때도 지금 잘 안 나서나니까. 이 과정에서 임금 삭감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노조의 반발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채권단이 빚 탕감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각이 아닌 청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당장 채권단에 자금 지원이 전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SUV 명가를 내세우며 명맥을 이어오던 쌍용차가 12년 만에 다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문제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4,800여 명의 쌍용차 직원들은 물론이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쌍용차의 생계가 달린 지역사회 주민들도 술렁이고 있는데 쌍용차 공장이 있는 평택을 이상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멈춰선 쌍용차 평택 공장. 법정관리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수선합니다. 직원들은 당장 12년 전 악몽이 떠오릅니다. 구도제입니다. 겪고 싶지 않았던 걸 겪게 되는데 근데 이 자체는 상당합니다.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고용 문제가 조금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걱정하고 있는 고민이 많고 일찍하는 친구도 있고. 쌍용차 노조가 100% 고용 승계를 주장하면서 구조조정을 놓고 노사 갈등도 예상됩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09년 법정 관리를 거치면서 2,600여 명을 구조조정한 바 있습니다. 쌍용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350여 개 협력업체도 줄도산 우려의 비상입니다. 물린 건 물린 거고 납품해서 직원들 월급이라도 줄 수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더 오래 가면은 연세부도 나고. 지역 상인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놓인 쌍용차 운명에 지역 경제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전월세 신고제를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시행이 가장 늦어진 전월세 신고제가 결국 예정대로 6월부터 시작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시 지역에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료가 달라졌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판잣집도 포함됐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쓴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받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서 갱신계약이나 소액계약에도 임차인 보호가 강화가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 감소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과 함께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증금이 드러난다는 것 때문에 임대료를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표준 임대료 도입이나 세금을 더 받아내는데 이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표적인 걱정입니다. 이어서 임유진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의 고시촌. 임대차 신고자 신고 대상에 고시원까지 포함된다는 소식에 주인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안 받던 보증금을 받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미납하는 분들이 생길 거고 이제 우리 받으려고 할 거고 어떻게든 점점 그러면 고시원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힘들어지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피스텔 매매 시장이 위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과세 근거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과세 강화의 수순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새로운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추가 과세가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 임대료의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세나 표준 임대료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시장에서의 공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임차인 보호란 취지는 이미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가 충분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에서 회당 200만 원의 고액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와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자신이 세운 1인 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출연료를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으로 받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적입니다. 이런저런 의혹과 질문이 쏟아지자 TBS가 오늘 입장을 냈는데 그 또한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70억 원 정도 되는데 출연료는 그 10%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방송가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해명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회사 김어준의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2019년 5월 설립된 김 씨의 1인 법인입니다. 한 매체는 TBS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법인으로 출연료가 입금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인에선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개인 사업자로 최대 45% 종합소득세를 낼 때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도 다 살 수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득을 볼 거로 보입니다. 저쪽에 법인으로 하면. 김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탈루나 절세 시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어요. 하지만 1인 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고
확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TBS는 김 씨 출연료가 해당 프로그램 연수익 70억 원의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가 제작비가 10% 미만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두계약으로 출연료를 주는 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했지만 KBS와 EBS는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BS는 시의회 감사에서 문제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11월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업계의 관행이면 다른 데가 그러면 TBS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문파들이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하는 의원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친문 진영에서조차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요 당대표 후보들은 여전히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막힌 민주당의 쇄신에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장한 박완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꼴은 못 본다며 친문 윤호중 의원을 초대하라는 문자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라는 내용이지요. 의원들의 개인 전화번호까지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며 곧바로 비판했죠. 그분들이 우리 초선 의원들이나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품위를 유지 못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는 토론 문화, 하루에 2,000통씩 한번 조직적으로 문자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박 의원을 저격하는 걸로 도배됐습니다. 박완주가 적폐다. 원내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라. 망둥이가 민주당을 망친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죠. 문파들의 또 다른 비판 대상은 최근 조국 사태에 반성 입장을 냈다가 이른바 초선 5족으로 몰린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 중 한 명인 장경태 의원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했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방역을 칭찬했던 신현영 의원은 나대지 마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죠. 문자도 오고요. 전화도 많이 하시고 사무실도 전화 많이 하고 저희 전화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좀. 이들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은 같은 메시지를 비슷한 시간대에 보내는 조직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전화번호를 이렇게 찍어서 조직적으로 하루에 수천 통씩 이렇게 문자 폭탄이 오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른다면은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소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고, 대표적인 친여 성향 방송인 황교익 씨 역시 문파를 내버려두면 민주당을 죽일 것이라며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유력 당대표 후보인 홍영표 의원은 민심이라고 했고, 저는 그냥 그것을 어떤 민심의 소리로 듣습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절제 있는 표현을 주문하면서도 어떻든 당원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는 일부 당원의 행태와 이를 방관하는 듯한 지도부의 자세, 민주당이 주장하는 당의 쇄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닌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대학생 5명이 렌터카를 타고 한밤중 한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었는데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 급제동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부서진 난간 옆으로 저수지에 빠진 흰색 승용차가 인양됩니다. 차량 천장은 찌그러졌고 앞유리와 범퍼가 모두 부서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대학생 5명은 수심 11m 호수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2시 한 반경? 그때 꽝 소리가 났어요. 담바가 이쪽 구탱이에 담바가 떠 있더라고. 빠른 속도로 달리던 사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호수에 빠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을 할 때 바닥에 남는 타이어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상으로도 되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끝나버려요.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 보니까. 대학생들은 사고 현장 인근의 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정문에서 공유 차량을 빌려 탄 지 20여 분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술집을 갔다든 이런 거는 없어요. 주변 친구들을 물어보니까 원래 술을 한 방울도 안 넣은 친구랍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나 운전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개월 난 아기의 아버지가 학대를 실토했습니다. 엄마가 구속된 뒤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는 게 아버지의 주장인데요. 이 아이의 시설 입소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부 A씨는 경찰 조사 이틀 만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혼자 아이를 돌보는데 계속 울자 화가 나 침대 옆 탁자 위로 던졌다고 범행을 실토한 겁니다. 아이 머리가 탁자로 떨어진 뒤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니까 얼마나 짜증나서 막 말수가 얘를 봐도 잠을 안 자고 막 내가 막 짜증내고 울는다니까 아이 아빠는 분유 하나만 꼭 울고만 그냥 애들은 안다고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 A씨 부부는 생활고 때문에 2달 전부터 2살짜리 큰아들을 데리고 모텔을 전전해왔습니다.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진 둘째 딸은 2개월 전 모텔에서 낳았습니다. 일주일 전 아내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뒤 혼자 아이를 돌봐오던 A씨는 두 자녀의 시설 입소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한 친부 A씨는 뒤늦게 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아이 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법원은 A씨가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검찰이 16개월 아기 정인이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이 황급히 지운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끔찍했던 학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아이 기침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도 본인이 아플 때는 약을 먹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3월 4일 양모 장모 씨가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양모 장 씨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는 메시지에 양부 안모 씨가 귀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틀 뒤 장 씨가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다.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며 정인이를 향한 불만을 털어놓자 남편 안 씨는 짜증이 갈수록 느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장 씨가 화를 내자 양부 안 씨는 종일 온전히 굶겨봐요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 210건이 삭제됐고 정인이가 숨진 뒤 압수수색을 앞두고 부랴부랴 204건이 추가로 지워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정인이 사망 당일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라는 말에 그게 좋을 것 같다, 좀 번거롭겠지만 이라고 화답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복원된 400여 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학대와 방임의 정황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신의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에 발끈했습니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혜 인생은 다 특혜로 보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해당 비서관은 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서관 추천은 전임 변협회장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비서관의 아버지는 당시 울산지방변호사 회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모신 에스코트 조사 당시 운전은 공수처장의 5급 비서관 김모 씨가 했습니다. 일각에선 김 씨가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에 나섰던 김모 변호사의 아들이고 김 변호사가 추미애 전 장관과 대학 동문회 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는 즉시 업무 투입을 위해 공채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 출신을 채용하려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는 이찬희 전 회장이 개인 차원에서 추천했고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지방변호사 회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비서관이나 비서, 정책보좌관은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인맥이 관여됐다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검사 13명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임기는 내일부터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최근 남양유업이 자사 요구르트 제품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해당 제품이 일시 품절되고 주가도 요동쳤죠. 전문가들은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식약처는 관련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의 식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게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이 이제 그 연구 사업에도 지원을 했고 심포지움에도 비용도 되고 기자들 초청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된 부분들이. 남양유업은 그제 심포지엄을 열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계속 이 뭔가 불가리스를 섭취함으로써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조금 그런 식의 뉘앙스가 계속 들려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제품은 일시 품절 사태가 일어났고 오늘 양 들어온 건 다 나갔어요. 코로나에 접촉을 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주가도 요동쳤습니다. 남양유업 주가는 어제 28% 이상 치솟았다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다시 급락했고 오늘은 발표 이전보다 떨어진 34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남양유업 대주주들이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었다며 식약처의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미국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첫 증시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가상화폐가 주류 금융시장에 진입한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예상대로 데뷔전은 화려했습니다. 첫날 기준 가격 $250보다 31.3% 급등한 328.2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으로만 우리 돈으로 95조 7천억 원. 세계적 금융사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HSBC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입니다. 2012년에 설립된 코인베이스는 100여 개국에서 5,600만 명이 이용 중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가상화폐들이 자산시장에 완전히 안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의 제도권 첫 진입에 의미를 두는 평가도 나오지만 우려의 시선도 여전히 많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코인베이스 상장 첫날 가상화폐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은행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무 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고 또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계속된 경고에도 젊은 세대들의 가상화폐 투자 행렬은 끊이지 않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에는 웬만한 건물보다 큰 초대형 광고판이 많습니다. 눈에 띄기 위해서 조명도 강하게 비추는 통에 운전자도 인근 주민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대부분이 불법 광고물이기도 해서 없애기 어렵지 않겠다 싶지만 광고업자는 벌금을 내고서라도 광고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쉽사리 이해가 안 되죠.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곳곳에 보이는 초대형 광고판. 크기도 내용도 제각각이지만 빠르게 달리는 차에서도 잘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광고판은 농지 가운데 4층 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크고 조명도 밝다 보니 야간에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판은 도로에서 너무 가까워 안전운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광고판 불빛에 인근 농민은 농사 피해까지 주장할 정도. 이 때문에 최근 광고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허가를 취소를 했어요. 업체가 건물 외벽에 자사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빼면 고속도로 광고판은 행정안전부만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고속도로에서 200m 거리를 두고 쓰러져도 도로나 민가 등을 덮치지 않을 높이에 288제곱미터 규격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불법 광고판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도로 근처에 마구 설치합니다. 심지어 지자체마저 불법 광고판을 설치하는 상황. 광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만 이제 법은 위반 상태니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서울요금소에서 안성까지 55km 구간에만 불법 광고물은 28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불법 광고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자체는 불법 광고판 업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벌금은 500만 원뿐이고 그나마 1년에 2번만 내면 됩니다. 반면 불법 광고판 수익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다 보니 그냥 벌금을 내고 운영하는 겁니다. 월 광고비는 비싸고 처벌 금액은 싸고 한 달치만 받아도 1년치 내고도 남아요. 일단 한번 설치되면 쉽게 없앨 수 없어 정부와 지자체도 골치인 상황. 불법 광고판 피해가 계속되지만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전운이 짙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기업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원을 약속했는데 기업인들의 반응은 사실 좀 뜬금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기업 CEO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내 투자를 요청한 바이든 행정부를 의식한 듯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며 인센티브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 미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고 대책도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시설 투자비 40% 세액 공제를 약속하고 중국은 반도체 자금률 70%라는 구체적 목표로 170조 원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맞춰준다든지 또는 뭐 세제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도와줘서 정부는 K반도체 벨트,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등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느닷없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면서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처지가 난처하게 됐습니다. 잘하면 몸값을 높일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양쪽에서 다 공격받는 어려운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반도체 생존 전략을 따져보겠습니다. 윤석기 기자,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웨이퍼 흔드는 사진을 공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흔히 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수요가 폭발 중인데요. 예. 미국의 고민은 첨단 기술은 있지만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이 적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7.4%인 반면 대만 기업인 TSMC가 52%, 한국의 삼성전자가 19%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들 업체들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밀집해 있다는 점도 미국 입장에선 부담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대만을 향해 미국의 공장을 지을 것을 사실상 요구한 이유가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네요.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이 반도체 수출만 놓고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 반도체 수출액 991억 달러 가운데 중국의 비중은 약 40%로 미국의 5배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 시진핑 주석 또한 반도체를 사람의 심장에 비유하며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건 건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중국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자, 둘이 싸우면 우리 입장이 곤란해지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전쟁 가운데에 놓인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보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각종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이고 이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투자 금액의 40%를 해제 혜택으로서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달라 우리한테는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겠습니다만 이런 당근 대신에 두 나라 모두 또 채찍을 꺼내들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위계로 보는 쪽에선 미국과 중국이 누구 편인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외교력이 아주 우수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중이 지금 갈라서는 구도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중간에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줄타기를 잘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정부가 오히려 믿업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9.11 테러 이후 2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데 빈손 철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 맨해튼. 공중 납치된 여객기가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정면 충돌합니다. 쌍둥이 건물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최소 3,000명이 숨졌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오사마 빈라덴과 이슬람 테러 단체 알카에다를 배후로 지목했고 아프간을 공습하며 기나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10년 만에 파키스탄에서 은신 중이던 빈라덴을 사살했지만 대통령이 4번 바뀔 때까지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군은 3,500명. 꼭 20년이 되는 오는 9월 11일까지 철군을 마칠 계획입니다. 나토군 7,000명도 동반 철수합니다. I've concluded that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다른 현안들에 집중하기 위해 아프간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2조 달러를 쏟아부은 전쟁에 승리 선언은 없습니다. There are no great outcomes, but this is the worst possible outcome. 아프간 탈레반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바이든은 아프간 정부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철군으로 아프간을 내전의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고분이 발견되면 언제적 누구의 무덤인가 연구와 조사가 시작되죠. 이 연구의 정확도뿐 아니라 속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첨단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구원들이 충남 아산시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사람의 뼈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보존된 단단한 부위를 찾아내 장뼈 중에서도 이렇게 단단한 대퇴골 부위를 주로 사용해서 일부분을 떼어 분말 상태로 만든 후
DNA를 추출하면 성별, 질병 유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잘게 잘라 오염을 제거한 시료를 기계에 돌려 탄소를 추출합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방사선 탄소를 이용한 문화재 전문 연대 측정기기입니다. 이 측정기를 사용하면 5만 년 전 뼈, 토기 등 출토 자료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어떤 그 시기를 예측하고 재질과 시료까지 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역사 해석이 지금 가능해지는. 손상이나 복원 여부를 살피는 자외선 분석기. 전자현미경과 성분 분석기로 대형 불화의 작은 정보까지 놓치지 않고 열 분석 기계를 통해 원삼국 시대 토기의 칠성분과 제작 기법 등을 밝혀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외 기관의 일부 문화재 분석을 의존했지만 오늘 문화재 분석정보센터가 개관하면서 문화재 연대 측정 등의 업무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이곳에 첨단 장비로 분석한 문화재 정보를 공공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됐는데요. 18살 고교생 선수가 우리 여자 선수로 당당히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15m 암벽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소녀. 추락의 위기도 잠시 한 발 한 발 차분하게 질주를 이어갑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18살 고교생, 클라이밍 천재 서채연입니다. 2019년 월드컵 데뷔와 동시에 4개 대회 연속 우승으로 리드 부문 랭킹 1위에 등극. 7살 때부터 암벽을 탔던 천재성을 입증했습니다. 클라이밍 선수 부모 밑에서 놀이터보다 익숙했던 산과 암벽. 아빠 엄마 따라서 산에 갔다가 그냥 줄에 매달려서 그네 타고 놀고. 8살 때 첫 출전했던 대회에서 꼴찌를 했지만 마냥 클라이밍이 좋았기에 전문 선수의 길은 당연하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문이 닳아버린 손과 굳은 살 박힌 발도 당당한 훈장입니다. 클라이밍을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올림픽에선 주종목 리드 외에 볼더링과 스피드를 모두 잘해야 하는 만큼 스피드 종목에서 8초대 시간만 나온다면 메달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냥 메달권을 들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이제 스피드만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도쿄올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에 채택된 클라이밍. 천재 소녀의 질주가 기대를 모읍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절금강문의 문수동자와 함께 모시는 보현동자상입니다. 자비와 덕을 상징하는 흰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마야 부인이 흰 코끼리 태몽을 꾸고 석가모니를 낳았다는 신성한 동물이죠. 조선 태종에게 일본 왕이 흰 코끼리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맡긴 귀한 짐승이어서 일도 못 시키는데 쌀과 콩은 엄청나게 먹어치웠습니다. 구경간 관리가 못생겼다가 침을 뱉었다가 밟혀 죽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코끼리를 섬으로 귀양 보냈지만 먹이를 감당 못해 반년 만에 불러 올렸고 삼도 관찰사가 번갈아 키워야 했습니다. 동남아 불교과에서도 흰 코끼리는 애물단지로 통합니다. 쓸모가 없어도 극진히 모셔야 하고 말썽을 피워도 처분하기가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재보선 참패 후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며 소신 발언을 했던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 고초를 겪으실 때 그 짐을 저희가 떠안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반성문을 쓴 겁니다. 초선 의원들은 권리당원과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초선 오적, 초선족으로 불리며 원색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천문과 비문으로 나누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반성문까지 결국 나오면서 54명이 냈던 목소리는 조용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사실 여당 초선 의원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쇄신의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국 옹호와 검찰 수사권 박탈에 격렬하게 앞장선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소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젊은 의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내 쓴소리는 경청할 만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에선 아무 반향이 없습니다. 당권 경쟁에 나선 면면들에서도 책임지는 모습과 변화 의지를 지닌 새 얼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강성 지지자들의 고함 소리뿐입니다. 권리당원들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률도 40%로 압도적입니다. 대통령은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과거 칭찬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누가 나서서 그들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흰 코끼리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다시 살아나려면 철저히 잿더미가 되라고 합니다. 잿더미가 되지 않고 어찌 숯이 되겠느냐? 숯이 되지 않고 어찌 불씨가 되겠느냐? 하기야 애초부터 거대 여당에 그런 처절함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여당 안의 흰 코끼리였습니다. 내일은 비와 바람, 황사 소식까지 있습니다. 먼저 비 예보를 살펴보시면 중부와 전북 지역은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하지만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한편 어제 몽골과 중국 쪽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은 비와 바람도 이 황사를 막지 못하겠는데요. 이 영향으로 내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보통 이맘때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서울이 16도, 전주와 울산은 18도가 예상되는데요. 찬바람에 날이 꽤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황사도 여전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15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